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8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자, 운전병 출신 차보험 할인받기가 쉬워진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기준금리 인하됐는데 대출금리는 되려 인상됐다라는 기사를 전했는데 한 달 만에 주담대 금리가 소폭 내렸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자산관리 전략을 짤 때 알아둘 몇 가지 내용과 그리고 신평사들이 이제 부활한 저축은행들의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보험금 받아간 멍멍이 메리츠화재 펫보험 분석 내용은 이미 한번 전달했죠. 그래서 표가 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난 게 있어서 동명이견해서 가장 많은 이름은 콩이로 306마리였고요. 그 다음으로 코코가 301마리, 보리가 280마리, 초코가 232마리, 그리고 두부가 193마리였다라고 합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등이 장염이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입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 네, 재미난 동명이견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자, 서울이 운전하기 좋은 도시 세계 53위에 뽑혔다고 합니다. 뭐 1위는요 캐나다의 캘거리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보다 좀 밑에 있는 나라를 보면 파리나 베이징이 한참 밑에 있고요. 그리고 뭄바이, 인도의 뭄바이가 100위, 예, 꼴등이라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 같은 경우는 29위, 예, 우리보다 굉장히 좀 순위가 높았고요. 도쿄는 되레 비슷한 55위 수준에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점수가 있지만 항목별로 보면은 서울은요. 도로 상태가 94.5점, 대중교통이 97.4점, 소득 수준 대비 유류비가 94.3점으로 상위권에 있었는데 뭐 대기 오염 같은 것 부분이 거의 뭐 낙제점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무튼 운전하기 좋은 도시, 뭐 나쁜 도시, 제가 뭐 크게 저한테 와닿는 내용은 이쪽 뭐 해외여행을 갈 때 렌트할 때 뭐 문바이 같은 데는 렌트하면 안 되겠다 뭐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 한번 전달했고요. 그리고 운전병 출신 차보험료 할인받기 쉬워집니다. 과거에 뭐 병무청 서류 뭐 팩스 뭐 이런 걸 막 제출했어야 됐었는데 이제 보험개발에서는 조회를 통해서 운전경력 조회 서비스가 가동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편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뭐 빅데이터 별의별 인공지능 얘기를 다 하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더디게 반영된다는 게 좀 아쉬운데 뭐 이렇게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가 6회 공군에 한해서 2014년 이후 전역한 사람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산 데이터가 이쪽에만 이제 어떻게 보면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전 전역자나 사회복무요원, 의경, 해경 등은 기존 방식대로 서류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좀 답답하죠. 그리고 뭐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서 40억 원 이상의 보험료가 추가 할인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무튼 우리가 가입할 때 이제 운전 경력 인정되면 보험료가 많이 할인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미 자동차 보험에 들었지만 운전 경력 반영 못한 경우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통 운전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보통 사람 뭐 평균보다 이제 46% 보험료를 더 냅니다. 그리고 할증률은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져서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고 하고요. 군 경력이 보통 인정되면 1인당 13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 관련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기준금리 내리고 은행 예적금 금리 내렸는데 대출금리 올랐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신규 코픽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이제 금리가 산정이 될 때 시중은행에 있는 그 금리가 반영이 됩니다.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 상품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이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번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은행이 예금이나 적금 금리를
바로 내릴 수 없었던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고객의 이탈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예대율 기준은 그 내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건데, 가계대출은 15%, 가중치를 두고 기업대출은 15%를 또 경감해 주는 이런 게 핵심이었다 보니까 이제 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나서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소비자가 이제 이탈되게 되면은 내년 신예대율 기준이 되는 그걸 적용받을 때 이제 그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제 은행 예금이 조정이 되고, 이 조정된 게 반영이 되면서 대출 금리가 좀 떨어졌더라 합니다. 그래서 어, 코픽스 같은 경우는 0.02%, 신자net 기준 코픽스도 0.03%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직구조 토픽 해가지고 월트 디즈니, 최근에 이제 월트 디즈니가 아실 거예요. OTT 시장에 진출했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라고 해서 이 OTT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OTT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 저도 이제 이 드라마에 굉장히 빠졌었는데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쪽인데, 이 디즈니 플러스는 하루 만에요 1000만 명의 그 회원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게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과거에 CNBC에서 CBS가 온라인 유료 회원을 800만 명 모집하는데 5년 걸렸는데 하루 만에 1000만 명. 그리고 이 디즈니 플러스가 좋은 점이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뭐 마블, 픽사, 스타워즈 뭐 이런 콘텐츠의 IP를,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효율이 높겠죠, 당연히.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비용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당연히 높을 것이고, 그리고 뭐 박스 오피스 점유율 40%에 달하는 이러한 영화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이런 데들과 이제 컨텐츠 싸움에서 충분히 높은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유료 가입자 9천만 명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뭐 그 주가가 1437% 급등했고요. 이때 퍼는 뭐 120배 정도에 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가 어, 뭐 굉장히 그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다라고 하고,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과거에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이런 선행 그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 디즈니 플러스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해도 1억 불이 누적 투자에 몰렸다라고 하고요. 내년 되게 기대되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헬스케어에 또 자산관리 시장에 진출한다. 뭐 토스, 뱅크셀러도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 저도 이 앱을 쓰고 있거든요. 캐시워크. 여기서 만든 앱이 결국은 뭐 이제 이 캐시워크의 대표가 그 의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 금융건강 주치라는 컨셉으로 해서 캐시워크가 새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캐시닥이라고 하는데, 이게 닥터의 닥 의미죠. 그래서 이게 자산관리 서비스가 하시면서 건강까지 같이 관리해주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뭐 일단 자산관리나 재테크 시장이 엄청나게 애플리케이션이 치열하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미래 실제 수익 사업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뭐 주로 이제 뱅크셀러들을 쓰는데, 뭐 신용 점수를 올린다라든가, 또는 신용을 확인한다라든가, 또는 내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한다라든가, 카드 사용에 대해서 뭐 메시지를 보내준 이런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재테크나 재무설계 뭐 그렇게 강력하게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씩 굉장히 민감한 부분까지 지금 침투해 가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유한 휴대폰의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뭐 중고차 뭐 조회 서비스는 물론이죠. 그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다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이제
스토크나 자산관리 시장에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보고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제 신한 PWM 판교센터 팀장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두 장밖에 안 남았죠. 달력이요.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G에 해죠. GT 자축인매에서 자. 네, 가장 먼저 시작하는 자. 네, GT 해입니다. G 하면 굉장히 이제 좀 스마트하고 꾀가 많은 그러한 그 동물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일단 수익률보다는 좀 장기적인 목표로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힐드 펀드를 추천해 본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힐드라면 조금 고위험 고수익군에 속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주식보다는 좀 덜 위험하고 표면 금리가 높으니까 이것들을 좀 섞어 놓은 그러한 하이힐드 펀드를 좀 추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가치수 섹터도 좀 관심을 가져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평가된 측면이 좀 있으니까 현금 흐름의 높은 배당 성향을 갖춘 배당 가치주 쪽을 좀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체 투자론 최근에 좀 많이 값이 떨어졌죠. 근데 내년에도 어차피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있고, 그 선진국 국채 이제 그 금리도 마이너스 영역대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무이자 자산인 금의 매력이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언급을 하진 않고요. 금융시장, 금융상품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예, 전번에 신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한 메디케어 출금 신탁이라고 해서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리인을 지정하죠. 그럼 이 대리인이 병원비가 필요할 때 이거를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결국 고령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치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 신탁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이런 상품들이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저축은행, 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다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공격적인 대출을 하면서 성장세를 이제 이끌었던 이러한 저축은행 쪽에서 지금 좀 리스크,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얘기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이 이게 성장할 때 그 대출을 갖고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금리 대출, 그러니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굉장히 그 이제 등급에 비해서는 높게, 그리고 이제 금리를 좀 낮춰서 해줬다라는 거죠. 대출, 그게 이제 문제가 뇌관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4,816억이었던 수준의 그 대출 잔액이 중금 그 지난해는 1조 7,974억 원까지 엄청 급증한 거죠. 그리고 전체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의 무려 그 43%나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채무자라든가 중금리 대출을 받은 신용의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면 이 부실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태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를 좀 갖고 저축은행에 이제 금리가 높다라고 해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많은 돈을 맡기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다시다시피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사업자별로 따로 예금자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5천만 한도를 쭉 이제 이자 포함해서죠, 한도로 쭉 나눌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고객분들한테 이제 포트폴리오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하고요. 한 주 또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또 그치면 굉장히 추워진다라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